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연말이라 날씨도 춥고 마음도 분주하시죠? 추운 날씨에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혹시 지금 가족에게 돈을 보내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세금 문제를 피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한 푼 없이 가족을 돕는 방법과 이미 돈을 보냈다면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약속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메모할 준비를 하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면 가족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 왜 걸리는가? 가족 간 거래도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세무서에서 일일이 보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다릅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도 금융 시스템과 세무 당국의 레이더망에 충분히 포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 거래는 전산망으로 실시간 분석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되며 AI 모니터링은 여러 계좌로 쪼개보내는 반복 이체까지 누적 패턴을 감지합니다. 조용히 돌아가는 타이머처럼 기록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문제는 나중에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이 갑자기 큰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밟게 되면 세무당국은 그 시점 전후로 최대 10년치의 계좌 내역을 샅샅이 들여다봅니다.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주고받은 돈이 있다면 이때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워도 남은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그만큼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세금 면에서는 예외가 없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2. 피하려던 행동이 더 위험한 이유. 짧은 사례. 세금을 피하려고 슬쩍 피해가는 방법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주면 걸리니 매달 조금씩 나눠 보내자거나 계좌 이체는 기록에 남으니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60대 부모님이 직장 다니는 30대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조금씩 보내면 세무서도 신경 안 쓰겠지. 라고 선의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5년을 그렇게 보내니 누적 금액이 6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어느 날 국세청에서 갑작스레 이 거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제야 부모님은 당황해서 생활비 보낸 거다라고 했지만 성인 자녀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고 가산세 벌금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되듯 작은 이체도 모이면 큰 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금으로 준 경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몰래 현금으로 줬더라도 받는 쪽 통장에 갑자기 현금이 입금되면 흔적이 남습니다. 오히려 큰 금액의 현금 인출과 입금 기록은 자금 세탁으로 의심받아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피하려던 꼼수가 더 눈에 띄는 빨간 깃발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생활비 지원 vs 증여. 착각하기 쉬운 경계선.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이건 그냥 생활비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같은 돈도 상황에 따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그 돈이 실제로 생활에 꼭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의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자연스러운 생활 지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내드리는 것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는 것은 다르게 해석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돕는 거지 무슨 증여냐 싶어도 세법상으로는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필요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여유 자금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크게 필요성, 반복성, 규모입니다. 그 돈이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돈인가? 준 횟수와 금액이 일시적인가? 정기적이고 누적되는가? 액수가 사회 통념상 생활비 수준인가? 훨씬 큰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 세무당국은 증여 여부를 가늠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보기엔 호의로 준 생활비라도 국세청이 보기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명백히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헷갈릴 땐 애초에 금액과 횟수를 조절하고 쓰임새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메인 해결책, 차용증, 가족 동거래의 안전벨트. 가족끼리 큰 돈을 주고받아야 한다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즉 돈을 빌려줬다는 계약서를 써두면 국세청도 이를 하나의 금융거래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줬다는 것과 달리 빌려준 것으로 명백히 의사표시를 하는 셈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가족끼리 돈 좀 주는데 무슨 계약서까지 너무 정없지 않나 하고 망설이십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냉정함의 표시가 아니라 보호장치입니다. 안전벨트를 한다고 운전자를 못 믿는 게 아니듯 차용증을 쓰는 건 가족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두는 것이 나중에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말로만 나중에 주겠다고 했어라고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증거가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차용증이 있다면 최소한 증여한 게 아니다 라고 적극 소명할 근거가 생깁니다. 물론 차용증을 썼다고 끝이 아니라 그 내용대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차용증을 써두면 방향은 잡은 것입니다. 이제 이 차용증을 어떻게 제대로 쓰고 지켜야 하는지 핵심 요소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5. 체크리스트 가족 간 차용증 필수 요소. 차용증을 쓸 때는 다음 사항들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세무당국이 차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기본사항. 언제 얼마나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을 건지, 이자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 모두 문서에 적습니다. 차용일자, 차용금액, 상환기한,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적정이자 약정. 가족 간이라도 이자를 너무 낮게 잡으면 사실상 증여로 의심받습니다.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을 참고해 이자 약정을 하세요. 셋째, 이자 정기 지급. 약속한 이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월마다든 분기마다든 일정 주기로. 이자가 오고 간 입출금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넷째, 원금 상환 실천. 만기의 원금을 한 번에 갚기로 했다면 그때 꼭 상환하세요. 기간을 연장할 경우 다시 문서로 남기세요. 중간중간 여력이 될 때 일부라도 상환해 두면 더 안전합니다. 다섯째, 증거 보관 철저. 이자 보낸 내역의 통장 기록, 원금 상환한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합니다. 계약서 원본도 양쪽이 한 부씩 보관하고 필요하면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작성 날짜를 입증해 두면 좋습니다. 6.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돈이 오갈 때요. 어차피 우리끼리인데 뭐하고 대충 처리했다가 나중에 생각보다 크게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당국이 오해할 수 있는 습관 6가지를 흐름 있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계좌 이체를 하면서 메모를 비워두거나 애매하게 쓰는 것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냈다는 사실만 남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세무당국이 이체 행위 자체를 증여로 추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체할 때는 처음부터 용도를 분명하게 적어 기록을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금이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현금 거래를 고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히려 큰돈이 현금으로 움직이면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더 수상한 현금 흐름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가능한 한 계좌 이체로 투명하게 주고받고 메모와 증빙을 함께 남기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써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이는 있어도 실제로 이자 지급도 없고 원금 상환도 없다면 결국 실체 없는 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상 증여를 숨긴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 약속한 대로 이자 지급과 상환을 실제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증여 한도를 헷갈리는 실수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녀 간 10년 5천만 원 같은 기준을 대충 기억하다가 실제 한도를 초과해 증여를 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부모님이 두 분이면 각각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계획을 잘못 세우면 의도치 않게 초과분에 세금이 붙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체 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과 시점을 나눠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건 돈을 이미 보내놓고 나중에 급해져서 서류를 뒤늦게 꾸미는 행동입니다. 날짜를 거짓으로 적은 차용증을 만들거나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맞추는 건 뒷수습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위험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조가 드러나면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건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무섭다고 회피하는 것이 최악입니다. 소명 요청에 기한 내 답변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확보한 자료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해버릴 수 있고 나중에 해명 기회도 좁아집니다. 그러니 연락을 받으면 피하지 말고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요. 괜히 티내지 말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자가 답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 돈거래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 6가지만큼은 꼭 피해주세요. 7. 이미 보냈다면 골든타임 대처법. 혹시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거액을 보내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와서 거짓 증거를 만드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대신 현재 시점부터 할 수 있는 정직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세요. 돈을 빌려준 형태였는데 문서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세요. 날짜를 소급하지 말고 오늘 날짜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자 약정도 넣고 바로 이번 달부터 이자 지급을 시작하세요.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증거를 만들면 나중에 대응할 카드가 생깁니다. 둘째, 일부 상환으로 근거 남기기. 여력이 된다면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얼마간 돈을 다시 보내 차용금 일부 상환으로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일부라도 오고 가면 이 거래는 더욱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기가 쉬워집니다. 셋째, 증여세 자진 신고 검토. 이미 주신 돈이 증여 한도를 크게 넘었다면 차라리 증여세를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적발되어 추징당하는 것보다 자진 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될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털고 가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8. 가까울수록 더 따져라 가족 간 착각의 함정.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거래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원칙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정작 일이 잘못되면 가장 크게 다치는 것도 가까운 가족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는 비교적 자유롭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공동재산 개념이 있어 세무당국도 쉽게 증여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부는 특별한 관계죠. 하지만 이마저도 한도가 있고 이를 넘어서거나 제3자에게 자금을 건넬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했다가는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외에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 조카 관계 등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라며 거액을 주고받으면 바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죠. 가까울수록 오히려 법의 기준은 더 냉정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돈 문제는 사람 사이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좋으라고 준 돈인데 나중에 가서 가족끼리 내가 좋네 안 좋네 다투는 일도 생깁니다. 차용증처럼 기록을 남겨두면 훗날 오해가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투명하고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두 번 상처받지 않는 길입니다. 9. 시간을 활용한 전략, 큰 돈은 쪼개서 천천히. 급하게 큰 돈을 한 번에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려다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오히려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주고 싶다면 한 번에 주지 말고 나눠서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나눠주면 한 번에 1억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5천만 원은 오래 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10년 후에 주는 식으로 시간차를 두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할 증여를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성인이 된 후에 증여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이지만 성인이 되면 5천만 원까지 한도가 올라가니까요. 또한 미리미리 생활자금으로 조금씩 증여를 해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을 줄 필요도 줄어듭니다. 포인트는 한꺼번에 크게 하지 말고 쪼개고 나눠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과 한도는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늘 최신 세법 기준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결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금전 거래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해 두셔야 나중에 서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증거를 남기세요. 이체 메모, 계약서, 영수증, 대화 기록처럼 왜 보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둘째, 한도를 정확히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맞는지, 누구 기준인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실수를 막습니다. 셋째, 계획을 세우세요. 한 번에 끝낼지, 나눠서 할지, 언제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미리 정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시면 걱정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돈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둘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관계도 안전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에도 공유하셔서 가족 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이 겪으신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